이 시각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지휘 개통에서 관여했던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반발에 공감한다며 검사 징계 강화 등을 논의하는 정치권에는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어 검찰 보안 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나경원, 송원석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정책 영역의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간 사건의 첫 매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장동 항소 포기 논의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출근길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 구성원들께서 많이 수긍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그 어떤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좀 널리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검찰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 모두 시급한 이 시기에 이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항소 포기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느냐의 질문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검찰 구성원 반발 이해한다. 정치권도 구성원의 정서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부 단속을 하면서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발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도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검사장들의 반발 기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서 정치권에서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인사 조치를 통해서 이 반발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법무부 장관도 일단은 조직의 안정화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법무부 장관의 그 맥락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네. 신임 중앙지검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검찰 조직에 대한 향후 미래를 챙기는 지검장이 될 것이니까 이번에 반발이 여기서 멈추고 나와 더 건설적인 검찰의 어떤 방향을 모색해보자 라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게 좀 합리적인 발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얼마 전에 검찰총장 대행이 임명됐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길게 중앙지검장으로서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렇게 길게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분이 검찰의 그 항소 포기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검에서 법무부에서 반부국장인가요? 대검 반부국장인지 그 직을 갖고서 검찰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도록 종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잘못 알려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이고 검찰에서 반발하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정치권에서도 이해해달라. 이 얘기는 그 앞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왜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하게 됐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도 검찰 발로 나온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항소로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만 설왕설래했지 정작 당사자인 검찰로부터는 어떠한 이유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오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어떤 본인의 발언 배경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있는 하에서는 중앙지검장이 됐으니까
이제는 밝혀야 하지 않느냐. 근데 오늘도 글쎄요, 본인 뭐 조직에 대한 뭐 안정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여서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한 얘기만 한 거 아닌가, 이 정도로밖에는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예. 이제 중앙지검장으로서 또 하나의 의견이 취임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게 이제 보안 수사가 검찰의 존재의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다. 즉 검찰 개혁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보안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어차피 이 검찰청 폐지라는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한 10개월 정도 남았다고 봐야죠. 검찰이 없어지고 예를 들면 이제 기소나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검찰에 있었던 검사들이 공소청에 가서 공소와 기소를 유지하려고 하면 사실 보안 수사권이 없이 검찰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원들에게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반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정적으로만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영리하게 지혜를 모아서 보안 수사나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라도 향후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청이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조직에서 다시 검찰의 역사를 쓰려면 네. 보안 수권은 우리의 검찰의 생명 같은 거니 그걸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직 안정화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중앙지검장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더 좀 이성을 찾자라는 그런 내부 결집과 단속을 위한 어떤 그 취임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조금은 현실적인 취임사였다. 이것도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네. 자, 내가 중앙지검으로 왔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 전에 항소포기 결정을 이끌어낸 것도 나고, 그래서 항소포기 결정의 배경에는 적어도 검찰이 존재의를 갖기 위한 보안 수사권을 존치시키기 위한 어떤 검찰의 행위,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항소 포기했다,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법 체계의 어떤 권한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특정 사건의 항소를 하냐 마냐 여부로 결정됐다는 것, 이게 가장 통탄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의 그런 성격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민주당은, 정권은 대장동 5명의 형사 피고인 편만 들어주느냐? 이 질문에 정정당당하게 제발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편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고발 엇박자 기류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는데, 김용민 의원이 사전에 얘기했다, 기억을 아마 못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뒷감당도 잘할 테니 걱정 마시라,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자가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장단이 잘 맞아야 될 텐데 장단이 여기에서 제가 잘 맞습니다 하면은 그런 현상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는 거는 같은데, 조금 더 소통 방식들을 조금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이 이제 법사위 간사로서 그동안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도 했고, 본인들의 지금 반발하는 18명의 검찰을 고발해야겠다, 징계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 다음 날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반발하는 검사 8명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도 했으니 이 정도가 되면은 원내 지도부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또 원내 지도부에 있는 그런 다른 좀 뭐라죠? 그 행정을 보는 분들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것인데, 이 소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인지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흘려가듯이 오늘은 저녁에 밥 먹지 하고 쓱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몇 시에 먹을까요? 해야 소통이 마무리가 되는데, 내가 던져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건 소통이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모습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조율이 되면 될 것인데, 저는 중요한 것들은 왜 우연의 일치쯤이면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면 이렇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정말 생고생을 하는데, 이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국민한테 알리고 어떤 이 효과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국정 동력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 엇박자 내고 이런 소리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또 대통령실 입장이나 또 당에서 이 국정 운영을 성공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좀 김용민 의원도 입장을 밝혀서 소통을 잘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상대당 입장에서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저희는 도대체 민주당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민주당 전체의 메시지라고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지도부 이 민주당 안에 새 어떤 주체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용민 의원은 뭐 법사위 소속이라고 볼 때 우리가 알아서 뒷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병기 자당의 원내대표에게 지금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볼썽사납습니다. 도대체 민주당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당이니까요. 적어도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부터 돼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만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내가 나가서 뭔가 성과를 올릴만 하면 이걸 가리느냐. 국내에서도 에이펙 잘 끝나는데 그날 저녁부터 또 이상한 얘기 나오고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여당 내에서 좀 정리가 돼야 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상태라면 저는 정리가 안 되고 향후에 더 큰 파열음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이제 총리실 얘기도 해볼게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활동에 들어간다. 즉 어느 정도 이제 제보 받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제보가 과연 제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투서 이렇게 또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기조에서 내란 특검이라든지 사법적인 절차가 돌아가긴 하나 네. 사실 그 내란의 그 시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특히 국가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이대로 밝히지 않고 다시 원위치를 시켜놓는다는 건 그 조직 내에서 이 내란에 가담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직무를 충실했던 선의의 공무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절제되고 제한된 부분에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저는 뭐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뚜렷하게 제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가 타당하다 싶으면 그 조직 내에 감찰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원래 상시적으로 각 조직에는 감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감찰 기능을 활용해서 그에 대해서 뭐 사법적 처분은 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인사조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해경의 기획조정관이 물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주 우연일치지 모르지만 충안구 후배기도 하고요. 그분이 이제 계엄과 선포가 되니까 어떤 그 무기를 소지하고 우리가 무슨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 조직 내에서 굉장히 반감을 샀다고 그래요. 그런데 위에 사람이니까 기획조정관은 밑에 있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총리실이나 정부에서 헌법 수호 TF를 통해서 뭔가 좀 바로 잡아줘야만 공직이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입장에서 더 활력 있게 돌아가지 않겠냐 그런 취지 같은데 다만 그 TF 구성원으로 되신 분들께서 좀 이렇게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하면 실수가 될 수 있어서 한 가지만 실수가 돼도요 전체의 TF 자체를 흘릴 수 있어서 삼가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빠르게 진행되면서 또 과하지 않게 진행돼야 된다. 뭐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빠르게 하는데 어떻게 과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빠르게 하려면 다 한꺼번에 한 다음에 거기서 솎아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겠죠. 아까 이제 뭐 제보, 투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제3자가 어떤 당사자를 향해서 뭔가 비판하기 위한 뭔가 제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시각을 갖고 뭔가를 전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많이 전달이 될 텐데 그것을 과연 ETF에서 잘 판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은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게 좀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과거에 뭐 80년도에 전두환 정권 때 뭐 공무원 숙정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 사회의 사기는 도대체 누가 담보를 할 수 있게 되며
사실상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뭐 장관도 제대로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 장관이 아닌 그 이하의 직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엄이라는 것에 협조했으면 얼마나 많이 협조를 했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아 할 만한 공무원을 속아내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에서 나경원, 송원석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들이 전원 유죄를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독재를 저지할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라며 마치 개선 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했을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사건의 첫 번째 매듭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은용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의원직 유지형이 나와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반면 국민의힘은 무죄가 안 나와서 아쉽다, 의원직 유지는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제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서용주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솜방망이 처벌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상 의원직 상실형을 줄 만큼 저는 좀 그걸 법원에서 엄하게 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선택적으로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저는 처음에 나경원 의원의 전체 벌금액이 2,4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의원직이 상실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분리 선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형법상의 뭐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액을 2천만 원. 예. 그다음에 국회법상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되는 건 400만 원. 이거 최고치가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400에서 150만 원까지 해서 그냥 500만 원을 딱 밑에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 상실은 우리가 도저히 국회법을 근거로 해서 못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 이게 좀 솜방망이가 아닌가 지적하는 것 같은데 뭐 다 떠나서요. 저는 국민의힘의 태도와 이 나경원, 송원석 이 두 정치인 중진이잖아요. 창피한지 알으셔야죠. 의원직 상실형을 안 받았다고 해서 무죄가 아닙니다. 유죄예요. 유죄인데 의원직을 유지시켜주는 실형으로 따지면 집행유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 항거고 이게 뭐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유죄입니까? 이건 무죄가 나왔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거고 유죄가 나왔을 때는 국민들께 송구하다. 앞으로 국회가 조금 더 우리가 만든 법과 제도에 있어서 잘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의원직 상실형을 안 받으니까 무죄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들은 중진 의원이나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제 400만 원 나왔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여서 의원직이 유지된다. 근데 그 이유를 재판부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동안 이게 지금 19년도 3월, 4월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총선을 2번 더 거쳤고 중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의 정치적인 판단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또 이 기소된 분들 23명의 당시에 현역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는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판단을 받았다는 거 더해서 국가의 근본 체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거법 관련한 거 그리고 공수처 만드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몇 달 하지도 않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의 벌어진 일이다. 그것까지 다 참작을 해서 이러한 형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500만 원이 왜 안 됐느냐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검찰 보고 항소 자제의 정신을 가지고서 그럼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니면 해야 되느냐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스스로. 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동 관련한 항소 포기 여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정신은 도대체 뭡니까? 어떨 때는 항소 자제하고 어떨 때는 무조건 항소하라고 하고 스스로 검찰이냐 아니면 법원이냐 정체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전현희 의원의 이제 개인 의견이긴 했습니다만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이제 포기하면 안 된다, 항소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경원 의원은 항소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이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장동에서의 검찰의 항소 포기와 연결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건의 문제죠. 재판부가 들고 사건이 다른데 무슨 이게 같은 그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고유의 권한은 검찰이 결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 조직은 검찰입니다. 민주당도 아니고 법무부도 아니고 그 다른 어떤 기관도 아닙니다. 검찰이 결정해서 검찰의 재량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검찰이 6년 7개월 동안 공소유지를 했던 사안이 이제 결론이 났는데 만족스럽다. 그러면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고 만족스럽지 않다 하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항소를 하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검찰이 구형한 부분들에 비해서 직계받은 사람은 나경원, 송원석 이 두 분인 것 같아요. 1년 6개월, 10월 징역 10월이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로 항소를 하는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구형한 것보다 높게 나온 사람은 항소를 포기할지 이런 부분들도 검찰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이나 개인적인 의견은 필요할 수 있으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소는 검찰의 재량권이다. 검찰이 알아서 잘 판단하기 바란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대장동과 좀 다른 사안이고 검찰의 재량권이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전현희 의원은 당 지도부고 한준호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도부에서 두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장동 그 피고인 5명보다 국민의 대표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야 된다. 대장동 5명에 대해서는 이거 항소 안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위에서 뽑힌 국민의 대표 보고는 항소하라고 하고 엄청난 돈을 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현희 의원 표현대로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소 자제의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 할 바에야 제대로 입장 표명을 하라는 거예요. 왜 대장동 5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밝혀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당 공격하는 거는 어느 정도 논리가 선다고 보지만 이게 정리되지 않고서 그다음에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국민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 편을 든 적이 없는데 든 적이 없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세요.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걸로 그냥 입장을 받아들이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편든 게 없으니까 설명 못 하는 것이고 사실 저는 이제 항소 포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게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도 별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묻고 싶어요. 신동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그 유죄의 취지에 벌금형이 나오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보고 공소 취소를 했어야 됐을 거 아니냐.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몰래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몰래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안 해서 이 사단이 났다. 저는 이것부터 국민의힘이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치 질서 자체를 뒤에서 공소 취소 뒷거래를 하라고 공당의 최고위원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 입장을 저는 묻고 싶다. 거기까지 대답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동욱 최고위원의 개인적 의견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전 대표 없었으면 국민이 뭘로 방어를 할 거냐. 그런 건들이 여러 건 나오니까 국민들께서 이 방송 보신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30%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무 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 외교를 꼽은 응답자가 34%로 가장 많았는데 순방 기간에 이제 당내 엇박자가 나서 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좀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지지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민생 부분, 뭐 코스피가 최근에 등락을 뭐 거듭하고 있으나 우리가 3천 시대, 4천 시대, 그리고 5천 시대를 바라볼 만큼 주식에 대한 코스피 지수는 민생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체감도가 높네. 그다음에 외교 부분도 우리가 경주 에이펙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그래도 우리 편에서 잘해냈다. 열심히 일하는구나. 일중독의 대통령을 만났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국정 지지율에 대한 큰 변동은 편차가 오차범위인데 사실 그 정당 지지율 자체가 40%대에서 대통령의 지지도에 근접할 수 있는 그 옆에 한 50%까지 왜 못 가나라는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좀 따라갔었으면 훨씬 더 우리 민주당의 민주정부 사기가 탄탄해질 텐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권여당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세 가지 측면인데 우리가 정치권에서 선당우사라는 말을 쓰는데 집권당은 최소한 선당보다 그 앞에가 국정입니다. 국정에 도움이 되는지 정치적 행위가 당에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내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이 세 가지의 순위를 갖고 있어야만 정말로 지금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고군분투해서 60%를 지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네. 대장동 항소폭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6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항상 이 흐름이 있으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 대장동 항소 포기의 영향을 막을 만한 어떤 외교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더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방금 전에 이제 뭐 코스피 얘기도 하시고 경제 얘기도 하셨는데 자막을 보면 지금 자막에 나갔잖아요.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수, 주가 지수 하나 가지고 경제 전체를 판단을 하거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정부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려면 주가지수의 등락 외에도 실질적인 민생에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 국내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느냐. 우리 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 여력이 있느냐. 국내 투자 여력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국내 경기를 더 살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책임감을 갖고 더 실감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에 동일한 투표권 부여하는 1인 1표제 도입에 대해서 당내 당원 의견 수렴을 했지만 꽤 높게 찬성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1인 1표제가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그 방법의 한 가지죠. 등가성. 그러니까 대의원과 그 일반 권리당원의 어떤 그 값어치를 예전에는 계속 낮춰왔거든요. 대의원이라는 부분들은 지역에서 조금 더 좀 많은 활동을 하는 분들, 특히나 영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원의 분포가 작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의 어떤 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등가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전국정당으로서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실상 권리당원 한 표를 왜 대의원보다 적게 주느냐, 이게 이제 당원들 불만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대의원이 중심이 되는 영남이나
저기 PK, TK 이쪽의 민주당원들은 반대로 본인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죠. 그럼 그 균형점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판단인데 이번에는 이 당원 당규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한 것뿐입니다. 예. 여론의 추이가 어떤가? 그래서 당원들의 전체가 보면 80% 이상이 찬성이다. 그런데 투표율이 너무 낮아요. 네. 16.8%면은 전체 이번에 투표 참여하는 대상이 165만이었는데 투표했던 사람이 한 24만 명, 25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3%의 당원들의 입장은 어떻게 물어보죠? 그러면 투표율을 다 100% 아니더라도 그러면 한 30-40% 투표를 하지 않는 그 당원들의 입장을 어떻게 물어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여론이 나름대로 찬성이 돼 있으나 조금 더 공론화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영남이라든지 저기 그 PK, TK 쪽 이쪽 분들은요 상대적으로 하고 싶은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네. 천천히 어떤 당원 주권에 대한 그 룰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상대당의 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당원의 의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형청래 대표의 좀 포석이다라는 또 주장도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뭐 저희 당이 1인 1표인데 네. 그렇게 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민주당은 아직도 차등 투표를 하고 있다. 약간 놀랍습니다. 물론 그러고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분이 1인 1표제 나는 반대한다라고 말할 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1인 1표지 한 사람이 막 20표, 30표 갖고 있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함에 있어서 이런 여론조사 방식으로 묻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가장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청래 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에 반발했다가는 하나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1인 1표가 옳지 않다는 거냐. 이런 반문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움직임이 아니냐.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다음 당대표 누가 나올 거냐.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에 어느 분이 또 도전할 거냐. 이 명단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 공교롭게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인데 장동혁 대표가 내일부터 12월 3일 전날인 2일까지 전국 투어를 하더라고요.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국을 돌면서 저희 당의 어떠한 진정한 메시지를 직접 고루고루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다 네. 전달하겠다 아마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갖고 전국을 돌겠다고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지금 저희가 지도부 차원에서 이제 장외 집회라고 하는 것을 한 2번, 3번 이렇게 했었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나 약간 편중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국 투어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종류의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보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당내에서 조금씩 좀 당의 노선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진 우파 중에서 유연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같이 하는 어떤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장동혁 대표가 이 전국 투어를 통해서 변화된 메시지를 국민들께 낼 것이냐, 네. 또 낼 때 어떠한 구체적인 방식을 말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쭉 이제 어디 가겠다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호남 지역은 없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이제 당내에서 나온 공지를 보니까 추후에 계속 추진하겠다. 이 투어 끝나고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일단 공지를 했어요. 아마 당장 우선해서 가야 될 지역과 조금 나중에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을 구분해서 일정을 짠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호남에 가겠다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꼭 지키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이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가 좀 관심인데 이런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그 전략보다는 그 출발하기에 앞서서의 몸가짐부터 돌아보는 게 먼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황교안이다. 우리는 정광훈이다. 라는 표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국 토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호남 못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놓고 호남을 가죠? 그래서 호남 못 가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광훈과도 표가 되면 손잡겠다. 윤 어게인 세력과 손잡겠다. 그 말을 이미 뱉어놓은 상황에서는 본인들 근거지로 한 보수에 대한 어떤 루트를 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도 확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렵게 될 것이고 12월 3일 날 뭐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계엄에 대한 반성, 그다음에 윤 어게인과의 절연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하지만 네. 그거는 국민들이 속지 않죠. 왜 그러냐면 사실상 그냥 누워서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하는데 누워서만 있어요. 책을 봐야 성적이 나오죠. 그런 겁니다. 전혀 바뀌는 게 없는데 입으로만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조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역풍이 될 수 있고 사실상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됐어요. 또 최근에 이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서의 또 목소리도 냈고 론스타와 이제 정부의 소송권에서 승소한 부분이 또 한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여론으로 끌어들였는데 내년에 뭐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관심이 모아지면 당내에서 어떤 분위기일까라고 하는데 또 당내 또 견제 세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는 특히 이제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조차 거론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 공식 논평에도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당내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다만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한 석이라도 더 늘려서 의석수에 대한 이 불규정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야 하는 입장일 텐데 과연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포기하면서 그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는 지적에 어떻게 지도부가 대응하느냐 그 지점을 봐야 할 걸 봅니다. 지금은 아직은 선거 관련해서 조금 시간이 이르고 어떤 결정을 내릴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당 지도부가 이런 입장을 밝힐 것이냐. 한간에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결정을 할 경우에 당이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공은 지도부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등판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건이 되면은 무조건 재보궐선거에는 출전할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일 수 있고요. 일단 국회에 입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맞는 ABC 같고요. 사실 뭐 그 항소포기 관련해서 정책 소재로 삼아서 좀 나름대로 그 보수 진영 내에서는 득점 포인트는 있었던 것 같으나 전체 국민들한테 이게 득점 포인트냐 그거는 제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론스타 승소에 있어서 본인 법무부 장관 때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진행했던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워낙 비교치가 장동혁 대표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민적인 눈높이의 야당 대표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될 수 있는데 너무 비교 대상이 사실 탄핵을 찬성하고 어떤 법치와 보수의 이 어떤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는 한동훈 전 대표를 더 이제 그 지켜 세워주는 역할을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꼴이 됐다. 사실 뭐 참 그게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한동훈 대표의 말하자면 도우미는 장동혁 대표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